서울 강남 한복판. 창밖에는 퇴근길을 재촉하는 사람들, 쉴 새 없이 울리는 휴대폰, 컴퓨터 모니터에서 끝없이 쏟아지는 메시지들. 강혜원은 익숙한 듯, 그러나 영혼 없는 눈빛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혜원 대리님, 회의 자료 수정본 보셨죠? 10분 뒤 회의실로요. 네, 곧 가겠습니다. 입으로는 대답했지만 손은 잠시 멈췄다. 피로가 손끝까지 전해졌다. 그녀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괜찮은 회사에 다니며 괜찮은 커리어를 쌓아온 34세의 워킹맘이다. 하지만 그 괜찮음 뒤에 숨어있는 건 매일 쌓이는 야근, 자책, 그리고 외로움이었다. 사내 연애로 결혼했던 남편과는 이혼한 지 2년.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놓치고 다툼이 일상이 되며 결국 끝났다. 그는 아이 양육에도 무관심했고 서윤을 키우는 모든 책임은 혜원 혼자에게 남겨졌다. 육아는 끝없는 전쟁이었다. 유치원 등원, 도시락 준비, 회의, 야근, 아픈 아이 병원 데려가기, 모든 게 혼자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오늘은 울지 말자고 마음먹고 나왔지만 돌아오는 밤엔 늘 눈이 붉어져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회의 도중 그녀의 시야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귀가 멀어지고 호흡이 짧아졌으며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다. 동료의 외침이 마지막 기억이었다. 혜원 대리님, 괜찮으세요? 그녀는 병원 침대 위에서 눈을 떴다. 주사바늘이 꽂힌 팔, 기계음이 울리는 병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의 눈동자. 혜원아. 엄마, 나 또 쓰러졌어? 응, 의사 말로는 과로랑 스트레스가 겹쳐서 그런 거래. 혜원은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고이지도 않았다. 그럴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만해도 돼. 이제 그만 괜찮은 척해도 돼. 경주로 내려오자. 내가 무너져버리기 전에. 그 말은 처음으로 숨을 쉬게 해준 한 문장이었다. 2달 후 그녀는 서울의 원룸을 정리하고 경주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짐은 많지 않았다. 딸 서윤의 옷, 몇 권의 책, 낡은 수첩 하나, 그리고 잊고 지냈던 도자기 공방 시절의 사진 몇 장. 그녀가 정말로 붙잡고 싶었던 건 짐이 아니라 다시 살고 싶은 삶이었다. 경주역에 도착하자 이른 아침 안개가 역광 속에서 퍼지고 있었다. 서울과는 전혀 다른 공기의 냄새. 익숙하지만 낯선 풍경이 그녀를 감쌌다. 엄마는 여전히 전통 찻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젠 좀 낡았고 손님도 뜸해졌지만 시간의 흔적이 묻은 공간이었다. 이 집, 그대로네. 그렇지.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살던 그 모습 그대로야. 근데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혜원은 고개를 숙였다. 어릴 땐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세상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 찔리고 배인 후에 돌아온 도망친 아이 같은 기분이었다. 서윤은 아직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 여기 인터넷도 느리고 친구도 없어. 응, 그치만 우리 천천히 적응해보자. 여긴 엄마가 어릴 때 살던 곳이야. 서울로 돌아가고 싶어. 혜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 역시 이 결정이 옳은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앞으로의 삶을 다시 짊어지는 삶으로 만들 것인지, 혹은 살아내는 삶으로 만들 것인지. 며칠 뒤 엄마의 찻집에 손님이 들어왔다.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 평범한 셔츠에 낡은 책가방을 맨 그 남자는 그녀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혹시 강혜원 씨, 나 정민재야.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는데. 혜원은 깜짝 놀랐다. 민재. 학창시절 말없이 옆자리에서 시를 끄적이던 아이. 지금은 이 근처에서 작은 헌책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힘들었죠? 그는 그렇게 묻지 않았다. 다만 잘 왔어요라고 조용히 말했다. 그 한마디에 혜원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풀렸다. 밤이 깊고 찻집이 조용해지면 그녀는 혼자 테이블에 앉아 서울에서 가져온 수첩을 꺼냈다.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가. 첫 장에 그렇게 적었다.
이제 그녀는 시작하려 한다.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좋다. 누군가에게 박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딸과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루. 손으로 만든 차 한 잔과 작은 디저트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녀는 믿고 싶었다. 경주의 아침은 서울과 달랐다. 분주한 출근길도 없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느긋했다. 혜원은 여전히 일찍 눈을 떴다. 서울에서 쌓인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엄마, 오늘은 뭐 도와드릴까요? 혜원은 이른 시간에 찻집 주방으로 들어갔다. 이젠 좀 여유가 생겼나 보네. 처음 왔을 땐 눈빛이 피곤으로 가득했는데 엄마는 주전자를 닦으며 웃었다. 찻집 다정, 은 20년 넘게 이 골목을 지켜온 곳이었다. 한옥을 개조한 공간으로 마루에는 낮은 탁자와 방석이 놓여 있었다. 혜원의 기억 속에서도 이곳은 항상 차향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매일 오는 손님은 몇 명뿐이고 가게는 점점 낡아가고 있었다. 엄마, 손님이 너무 없지 않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커피 좋아하잖니. 전통차는 안 찾더라. 그래도 난 좋아. 조용하고. 그 말에 혜원은 다시 테이블을 닦았다. 서울에서는 늘 무언가에 쫓기며 살았지만 이곳에서는 오히려 쓸쓸함이 현실로 다가왔다. 서유는 새 학교에 입학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교복 대신 편한 옷을 입고 다니는 소규모 초등학교. 교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운동장 소리마저 혜원에겐 낯설게 들렸다. 서윤이 학교는 어때? 애들이 다 친해져 있어서 좀 힘들어. 친구는 금방 생길 거야.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야. 혜원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불안했다. 자신도 아직 익숙해지지 못한 이곳에서 어린 서윤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밤이 되면 서윤은 서울의 집이 그립다고 말했다. 아빠 집은 넓었는데. 응, 그래도 여긴 우리 둘이 살 수 있어서 좋아. 혜원의 말은 아이에게 닿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안다. 이 선택이 옳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는 걸. 그날 오후 찻집 문이 열렸다.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정민재였다. 이 근처 돌아다니다가 차 한 잔 생각나서요. 어서 와요. 녹차 드릴까요? 그럼 혜원이 추천하는 걸로. 그는 혼자 헌책방을 운영하며 틈틈이 시를 쓰고 있다고 했다. 서울대 국문과를 나왔지만 도시에 적응하지 못해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한다. 처음엔 다들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좋은 대학 나와서 책이나 팔고 있냐고. 나도 그래. 경주로 내려온 날부터 뒷말이 많아. 이혼한 여자가 아이 데리고 왔다고. 그래도 결국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건 본인이니까요. 민재의 말에 혜원은 조금 위로받는 느낌이었다. 그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말했다. 서울에서는 못 느꼈던 걸 여기서는 느껴요. 느림, 조용함,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 혜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속에 맴돌았다. 다음 날 혜원은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도자기 공방 시절 그녀가 스케치했던 찻잔, 떡, 전통 다식들의 그림이 담겨 있었다. 이걸로 다시 시작해볼까. 그녀는 엄마와 함께 작은 메뉴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전통차와 어울리는 건강한 디저트, 아이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떡, 가족이 함께 마시는 마음의 차. 그녀는 몇 년 만에 오븐을 열고 밀가루를 반죽하며 작은 기쁨을 느꼈다. 일주일 후 찻집에 손님이 5명이나 들어왔다. 아이 손을 잡고 들어온 젊은 엄마들, 마을 회관에서 듣고 왔다는 어르신들. 엄마와 아이가 함께 마시는 전통차 클래스를 열었더니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다. 서유는 혜원의 옆에서 조심스럽게 떡을 말고 있었다. 엄마, 나도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만든 게 제일 예쁠 거야. 작은 손으로 찹쌀가루를 만지던 서윤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모습을 보며 혜원은 생각했다. 어쩌면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밤이 되었다. 찻집은 조용했고 창밖엔 별이 보였다.
민재가 다시 찾아와 조용히 책 한 권을 건넸다. 이거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시인이 쓴 책이야. 기억하고 있었네? 응, 넌 예전부터 누구보다 단어에 민감한 아이였거든. 혜원은 책을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에선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그녀는 가슴 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나를 깨우는 중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어느덧 가을이 깊어졌다. 나무들은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혜원의 하루는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다. 찻집 다정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느껴졌다. 서유는 학교에 적응했고 혜원은 매주 한 번씩 엄마와 아이를 위한 다도 클래스를 열었다. 도시의 속도에서 벗어난 삶은 낯설었지만 그녀는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날도 혜원은 아침부터 떡 반죽을 하고 있었다. 도라지와 꿀, 찹쌀을 섞은 전통 다식을 만드는 날이었다. 엄마, 오늘은 몇 명 와? 서윤이 주방 문틈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글쎄, 지난주에는 6명이었으니까 오늘은 9명쯤 올 수도 있겠다. 그럼 내가 만든 떡도 다들 먹는 거야? 그럼. 서윤이가 만든 건 항상 인기 많지. 서윤은 혜원의 말에 환하게 웃으며 주방으로 뛰어들었다. 아이의 웃음소리. 그게 혜원에게 가장 큰 위로였다. 정오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아이 손을 잡은 엄마들, 이웃 아주머니, 심지어 처음 보는 젊은 부부도 있었다. 도라지 향이 은은하네요. 이 차, 어디서 배웠어요? 서울에선 이런 공간 보기 힘들죠. 마음이 놓여요. 작은 말들이 하나둘 쌓였다. 그 말들 속에서 혜원은 처음으로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수업이 끝나고 민재가 조용히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한 손에 책을, 다른 손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거 지난번 이야기했던 그 시인의 초판본이에요. 드디어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어? 인연이란 게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헌책 수집하는 친구가 우연히 갖고 있었대요. 혜원은 책을 받아들고 잠시 페이지를 넘겼다. 묵직한 문장들 사이에서 문득 멈췄다. 너는 아직 피지 않은 꽃이 아니다. 다만 다시 피기를 망설이고 있을 뿐이다.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 순간 혜원은 자신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밤이 되자 가게 마루에 앉은 혜원과 민재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에선 어땠어요? 숨 쉴 틈이 없었어. 늘 뭔가 해야 할 것 같았고 멈추면 안 되는 기분. 근데 그게 다 허상이라는 걸 여기 와서야 알았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데 사실 성공보다 더 어려운 게 멈추기예요. 민재의 말에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난 멈췄고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여. 내가 가진 걸 지킨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킨 거였더라고. 그 말에 민재는 조용히 웃었다. 강혜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이렇게 차분하게 웃을 수 있는 내가 있다는 걸. 둘 사이엔 더 이상 어색함이 없었다. 침묵도 대화처럼 편안했다. 며칠 뒤 마을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지역문화축제에 참가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다. 찻집 홍보도 될 테고 혜원이 만든 다식도 알릴 수 있고. 엄마는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혜원은 망설였다. 축제는 너무 크지 않을까? 난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아. 너 지금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엄마의 확신에 혜원은 자신도 모르게 끄덕였다. 그날 밤 혜원은 서윤이 자고 있는 방을 들여다보았다. 작은 몸으로 이불을 껴안고 자고 있는 아이.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고 느꼈다.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민재는 홍보 포스터를 디자인해 주었고 이웃 아주머니들은 재료 준비를 도와주었다. 하루는 민재가 가게에 들러 작은 공책을 건넸다. 이건 뭐야? 앞으로 써나갈 레시피 노트. 혜원 씨만의 다식과 차 레시피를 여기에 기록해보면 어때요? 언젠가 책으로 묶을 수도 있잖아요. 책이라니, 난 그런 거 해본 적 없어.
지금까지 해온 게 다 책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겐 당신의 오늘이 희망일 수도 있죠. 그 말에 혜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작고 단단한 불씨가 피어나는 걸 느꼈다. 그녀는 오랜만에 수첩을 열어 한 문장을 썼다. 조용히 피는 꽃도 향기는 멀리 간다. 축제 날이 다가왔다. 혜원은 전날 밤 늦게까지 다식을 만들고 차 재료를 정리했다. 서윤도 옆에서 스티커를 붙이고 이름표를 만들며 신나했다. 엄마, 이거 성공하면 우리도 TV 나올까? 글쎄, TV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축제의 아침, 혜원은 거울 앞에 섰다. 경주에 내려온 이후 처음으로 한복을 입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다시 피어나는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축제 당일 아침, 경주는 늦가을의 햇살로 가득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고 사람들의 움직임은 설렘으로 바빴다. 혜원은 행사장 한켠, 천막이 설치된 작은 부스에 도착했다. 그녀의 부스 이름은 단순했다. 다정, 차와 다식. 테이블 위에는 가지런히 놓인 다식과 정성스레 준비한 차 세트. 그리고 민재가 디자인한 작은 소개 카드가 놓여 있었다. 강혜원입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만든 차와 다식입니다. 도시에서는 잊혀졌지만 마음을 다독이는 전통의 맛을 느껴보세요. 혜원은 천천히 주변을 정돈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었다. 생각보다 준비를 잘했네. 고개를 돌리자 민재가 웃으며 다가왔다. 그는 오늘 행사 사회자 중 한 명이었다. 이벤트가 시작되면 금방 사람들 몰릴 거예요. 긴장되죠? 많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쥔 종이컵을 들어올렸다. 그럼 성공을 기원하며 한 잔 어때요? 혜원은 웃으며 차를 따라주었다. 이내 음악이 울리고 행사장이 북적이기 시작했다. 아기 엄마들, 중학생들,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부스를 돌았다. 이게 뭐예요? 꽃처럼 생겼네요. 이 다식은 도라지와 매실을 넣은 거예요. 목에 좋고 은은한 향이 나요. 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서울에서 잠깐 배웠었는데 요즘은 직접 연구하면서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한 부분은 이 레시피 혹시 블로그에 올리실 생각 없으세요? 라고 묻기도 했다. 혜원은 순간 멈칫했다. 그녀가 만든 것을 기록해 세상에 내보낸다는 생각은 아직 낯설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의 오늘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다. 정오가 넘어서며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그중 서윤도 친구의 손을 잡고 활짝 웃으며 달려왔다. 엄마, 내 친구들이에요. 엄마가 만든 거 먹고 싶대. 어서 와, 직접 만든 거니까 맛있다고 해줘야 해. 아이들은 차례로 다식을 집어들고 우물우물 씹었다. 맛있어요. 서울 엄마인데 잘 만들어요. 엄마, 나도 도와줄까? 서유는 그렇게 말하며 손수건으로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다. 혜원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목이 메는 걸 느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자신이 만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있었다. 이게 바로 그녀가 꿈꾸던 삶의 형태였는지도 모른다. 행사 막바지, 무대에서는 각 부스 참여자 중 가장 따뜻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에게 주는 특별상이 발표되었다. 다정, 차와 다식, 강혜원 씨를 초대합니다. 깜짝 놀라 무대에 올라선 혜원에게 사회자는 물었다. 서울에서 이혼 후 아이와 함께 경주로 내려와 전통차와 다식을 통해 삶을 다시 시작한 이야기.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기분이신가요? 혜원은 순간 울컥했다. 하지만 이내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처음엔 모든 게 두려웠어요. 서울을 떠나는 것도, 혼자가 되는 것도, 다시 시작한다는 것도요. 하지만 딸과 함께 이 마을에서 살면서 제가 무너진 게 아니라
다시 뿌리를 내리는 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제 다식을 맛보며 웃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무대 아래에서 박수가 터졌다. 민재는 멀리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혜원은 확신했다. 이 길이 맞는지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있겠지만 최소한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제자리에 있다는 걸. 축제가 끝나고 어스름이 내려오는 시간. 부스를 정리하던 혜원 곁으로 민재가 다가왔다. 멋졌어요. 정말로. 민망했어요. 울 뻔했잖아. 진짜 울었으면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게 진심이니까. 혜원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잠시 머무시다가 말했다. 고마워. 오늘 나 많이 무서웠는데 민재 씨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민재는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있는 게 도움이 됐다면 난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혜원은 작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나 이제부터 정말 시작해보려 해요. 가게도 레시피도 내 삶도 이제는 숨지 않고 나답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그 시작 옆에서 같이 걸을게요. 그날 밤 혜원은 오랜만에 수첩을 열었다. 오늘 나는 다시 피었다. 아직 완전히 만개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피기 시작했다. 창밖에서는 가을의 마지막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엔 조용하고 따뜻한 봄의 전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축제가 끝난 후에도 다정에는 작은 변화들이 이어졌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말마다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었고 서울에서 놀러온 친구들이 블로그에 가게를 소개하며 점차 외지인들의 방문도 이어졌다. 엄마, 우리 진짜 가게 잘 되고 있는 거야? 서윤의 질문에 혜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주 조금씩. 하지만 한 걸음씩 걷는 게 중요하잖아. 가게 한쪽에는 아이들과 함께 만든 그림과 손님들이 남긴 짧은 쪽지들이 벽을 채워가고 있었다. 차향이 따뜻해요. 오늘 울다 갑니다. 고맙습니다. 이 공간, 마음이 쉬어갑니다. 그중 하나는 혜원을 멈춰 서게 만들었다. 나도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혜원은 자신이 처음 이곳에 내려왔던 날이 떠올랐다. 지친 얼굴로 가방을 들고 조용히 문을 열던 그 순간. 그때의 자신에게 지금의 이 공간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민재는 요즘 더 자주 다정을 찾았다. 책방 일을 마치고 들러 함께 차를 마시거나 아이들과 간단한 독서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어느 날 그는 새로 인쇄된 엽서를 가져왔다. 이거 봐요. 오늘 가게 사진 예쁘게 나왔죠? 우와, 여기 우리 가게 맞아? 잡지 표지 같아. 엽서에는 햇살이 드는 다정의 마루, 찻잔, 혜원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다. 혜원은 조용히 그 엽서를 손끝으로 만졌다. 이런 순간이 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민재가 말했다. 혜원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윤 아버지입니다. 잠깐 통화 가능할까요? 혜원은 핸드폰을 든 손을 내려놓았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2년 전 서윤의 아버지이자 혜원의 전 남편인 정윤석과는 합의 이혼을 했다. 그는 사업을 이유로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아이에 대한 책임감도 부족했다. 이혼 후로는 거의 연락이 없었다. 그런 그가 갑자기 나타난 이유는 뻔했다. 통화를 시작하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 지냈어.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무슨 일이에요? 나 지방에 잠깐 출장 왔다가 내 얘기 들었어. 축제도 나갔다면서. 기사도 났던데. 혜원은 속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서윤이랑 오랜만에 만나고 싶어. 아이한테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 말에 혜원은 단호히 말했다. 지금 서윤의 삶은 안정돼 있어요. 당신은 그 아이의 삶에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윤석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변했구나. 옛날엔 이렇게까지 날 밀어내진 않았잖아. 그땐 내가 나 자신조차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그 통화는 그날 혜원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날 밤, 민재는 평소보다 늦게 가게에 들렀다. 혜원은 차를 내리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 서윤 아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무슨 일로? 서윤을 보고 싶다고 해요. 책임지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아이를 만나고 싶다니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론 서윤이 아빠라는 존재를 기억조차 못하게 되는 게 괜찮은 걸까 싶기도 하고요. 민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우리 딸이 엄마의 목소리조차 기억 못하는 걸 보고 마음이 무너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혜원 씨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혜원은 놀란 듯 민재를 바라봤다. 딸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외국에 있어요. 아내의 부모님이 데려가셨거든요. 처음엔 억울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아이가 행복하다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혜원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녀 역시 이제는 과거를 탓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며칠 후 혜원은 서윤과 함께 작은 공방에 들렀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다식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 서윤의 질문은 갑작스러웠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 친구들이 물어봤어. 우리 집엔 아빠 없냐고. 혜원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서윤이 아빠는 엄마랑은 잘 맞지 않았어. 그렇지만 서윤을 많이 사랑했단 건 사실이야. 서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혜원은 그 순간 거짓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진실은 때로 무겁지만 그 무게로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밤, 혜원은 수첩에 글을 적었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위에 다시 써나갈 수는 있다. 서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상처받고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의 모습이다. 창문을 두드리는 가을비 소리 속에서 그녀는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올까?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어떤 날이 와도 이제는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 주말 오전, 다정 앞마당에 낯선 차가 한 대 멈췄다. 유난히 번쩍이는 검은 외제차에서 내린 남자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혜원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이네, 혜원. 정윤석, 서윤의 아버지이자 혜원의 전 남편이었다. 혜원은 차분히 숨을 고르고 말했다. 여기까지 왜 왔어요? 그냥 연락만으론 안 될 것 같아서 서윤 얼굴 직접 보고 싶었어. 그의 말투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부드럽지만 일방적이고 항상 상황을 자기 방식으로 끌고 가려 했다. 서윤은 지금 학교에 있어요. 그리고 당신을 볼 준비가 안 됐어요. 윤석은 주변을 둘러보며 웃음을 지었다. 이런 데서 살 줄은 몰랐어. 꽤 정착했나 보네. 여긴 내가 선택한 곳이에요. 우리 둘이 살아가는데 충분한 곳이고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혜원아, 난 그냥 내가 너무 멀리 있었던 건 아닌가 싶어서 서윤한테 아빠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나도 이제 생각하게 돼. 그 말에 혜원은 처음으로 윤석의 눈을 제대로 바라봤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여전히 책임보다는 자의식이 강하게 느껴졌다. 지금 와서 후회하는 건 당신 자유예요. 하지만 서윤의 삶을 흔드는 건 내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보호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녀의 단호한 말에 윤석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 역시 너는 변하지 않았어. 항상 강하고 독단적이고. 혜원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 난 많이 변했어요. 예전엔 당신 말에 흔들렸지만 지금은 나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그날 윤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떠났다. 하지만 그가 남긴 그림자는 혜원의 마음을 다시 흔들기 시작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서윤의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다. 서윤이 수업 중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고 친구와 다툰 뒤 혼자 교실을 나가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혜원은 급히 학교로 달려갔다. 보건실에 앉아있던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고 있었다. 서윤아, 무슨 일이야? 아빠 봤어. 학교 앞에 있었어. 친구가 너희 아빠 부자 같다고 말했는데 그냥 싫었어. 아빠도 그 말도. 혜원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미안해, 서윤아. 엄마가 말해줬어야 했는데.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근데 그냥 헷갈려. 아빠가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서울로 가자고 하면 나 어떡해. 혜원은 아이의 손을 잡고 눈을 맞췄다. 서윤아, 우린 어디든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해. 엄마는 내가 웃을 수 있는 곳에 있고 싶어. 서윤은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혜원은 그 순간 무너질 뻔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날 밤 다정에는 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민재가 가게에 들러 따뜻한 국화차를 건네며 물었다. 서윤이 괜찮아요? 응, 울긴 했지만 곧 진정했어. 근데 나 자신한테 자꾸 묻게 돼. 내가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 걸까? 내 선택이 정말 옳았던 걸까? 민재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으며 컵을 들어 올렸다. 혜원 씨가 서울을 떠났을 때 그게 도망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도망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알아. 그게 살아남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걸. 민재는 웃었다. 도망도 결단이에요. 우리는 모두 도망치면서 배우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어쩌면 지금의 그녀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며칠 후 윤석으로부터 또 한 번의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법정 면접 교섭권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너 혼자 서윤 인생 결정하지 마. 난 아빠야. 권리가 있어. 그 문자 메시지를 읽는 순간 혜원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지금까지 윤석이 보여준 무책임함과 양육 기피 행위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들을 준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떤 삶을 선택했고 그 선택 안에서 아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라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제 혜원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수첩을 꺼내 이렇게 적었다. 그는 내 과거일 뿐이다. 나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서윤과 함께하는 이 현재는 누구도 함부로 흔들 수 없다. 창밖에서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혜원의 마음 속에는 조용하지만 강한 중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경주의 가을밤은 조용히 내리는 비로 가득했다. 다정의 마루 끝에 앉아있던 혜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윤의 방을 한번 더 힐끗 바라보았다. 분명히 불이 꺼져 있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다. 그 불편함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밤 9시를 넘긴 시각, 서윤의 친구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윤이 혹시 거기 있나요? 아까 같이 나갔는데 지금 안 보여서요. 혜원은 곧장 방으로 달려갔다. 이불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아이는 없었다. 작은 운동화도 현관에서 사라져 있었다. 서윤아. 집안 곳곳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혜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전화를 걸었다. 민재, 담임 선생님, 이웃까지. 곧 마을 전체에 서윤의 실종이 알려졌다. 우산을 든 사람들이 하나둘 골목으로 나섰고 혜원은 젖은 신발을 신은 채 시장 골목, 학교 앞, 공원까지 달렸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는 멈추지 않았다. 밤 10시가 넘었을 때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윤이 찾았어요. 북천공원에 있어요. 혜원은 미친 듯이 달려갔다. 공원 벤치 아래 젖은 옷을 입은 채 무릎을 끌어안고 있는 서윤. 그 옆엔 우산을 들고 앉아있는 민재가 있었다. 서윤아. 혜원이 아이를 안는 순간
그제야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왜 여기 있었어? 서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울 가고 싶지 않아. 근데 아빠가 데리러 올까 봐 무서웠어. 그래서 숨었어. 혜원은 아이를 꼭 안았다. 비에 젖은 머리칼 사이로 아이의 체온이 느껴졌다. 엄마가 지켜줄게. 어디에도 안 보내. 우리 여기서 계속 살 거야. 민재는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순간 혜원은 민재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집에 돌아온 후 혜원은 서윤을 욕조에 씻기고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주었다. 서윤은 피곤해 지쳐 금방 잠들었지만 혜원은 오래도록 아이 곁을 떠나지 못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조용히 적었다. 내가 가장 무서운 건 아이의 눈빛이었다. 그 작고 여린 마음이 혼자 감당했던 불안과 두려움. 나는 그걸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진짜로 서윤의 삶을 지키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대답했다. 이제부터라도 진짜 엄마가 되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혜원은 윤석에게 단호하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이의 인생에 등장할 자격은 없습니다. 윤석에게서 답장은 없었다. 그조차 혜원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민재가 다정에 들렀다. 그는 혜원이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에 조용히 다가왔다. 이제 좀 괜찮아요? 응,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왜 나는 아이 앞에서 또 나 자신 앞에서 그렇게 약해졌을까? 약했던 게 아니라 너무 오래 강한 척했던 거겠죠. 혜원은 고개를 돌려 민재를 바라봤다. 나는 늘 혼자였어요. 서울에서도, 결혼 생활에서도, 그리고 경주에 내려와서도 사실은 마음속으로 계속 혼자였어요. 민재는 그녀의 말을 끊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다. 근데 서윤이 사라진 그날 처음으로 알았어요. 혼자는 안 된다는 걸. 혜원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어요. 민재 씨, 앞으로도 우리 곁에 있어 줄 수 있어요? 그 질문에 민재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웃었다. 나는 이미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떠날 생각 없어요. 그 말은 긴 시간 동안 혜원을 붙잡고 있던 불안을 조금씩 녹였다. 그날 밤, 다정에는 다시 한번 따뜻한 등이 켜졌다. 창밖에는 여전히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잔잔한 마음의 불빛이 피어나고 있었다. 혜원은 수첩에 적었다. 내가 무너졌던 날, 나는 다시 일어섰다. 사랑이, 존재가, 그리고 나 자신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덧붙였다. 봄은 먼 곳에서 오는 게 아니다. 내 안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피어나는 것이다. 겨울이 오기 전의 경주는 유난히 맑았다. 혜원은 이맘때가 가장 좋았다. 가을과 겨울 사이 공기 속의 차가움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그 묘한 계절. 다정의 마루에 햇살이 비쳤고 국화차의 향이 천천히 퍼졌다. 서유는 학교에 갔고 민재는 오늘도 책방에서 봉사 프로그램 준비로 바빴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담쟁이 덩굴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다. 혜원은 조용히 레시피 노트를 펼쳤다. 몇 달 전 민재가 건넸던 빈 노트는 이제 빼곡하게 차 있었다. 단순한 재료 설명을 넘어서 혜원의 마음이 적힌 글귀들이 적혀 있었다. 오늘은 매실차를 만들었다. 쓴맛 끝에 남는 단맛이 요즘 내 하루 같다. 손님 한 분이 조용히 말해주셨다. 당신의 차는 시간을 늦추게 해요. 내가 바란 게 바로 그거였다. 그녀는 그 노트의 맨 앞장에 작은 제목을 적었다. 다시 피는 봄, 차와 나의 이야기. 며칠 후 민재가 책방에서 조용히 제안했다. 우리 출판 공모전에 이 노트를 내보면 어때요? 혜원은 순간 당황했다. 이걸 책으로요? 응,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산문집처럼. 차와 다식을 매개로 한 삶의 기록.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나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글을 배운 적도 없어요.
민재는 조용히 웃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좋아요. 꾸밈 없는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혜원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두려움보다는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그 주말, 다정에서는 작은 북토크 행사가 열렸다. 지역 작가와 주민들이 함께 모여 글을 읽고 나누는 자리였다. 민재의 주선으로 혜원은 짧은 에세이 한 편을 낭독하게 되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건 여전히 떨렸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글을 읽었다. 어느 날 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여기에 살아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다시 숨쉬고 싶었기 때문이야. 이곳에서 나는 다시 피어나는 중입니다. 낭독이 끝나자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다.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이 글 꼭 책으로 보고 싶네요. 딸과 같이 읽고 싶어요. 그 말은 혜원에게 잊을 수 없는 힘이 되었다. 며칠 뒤 민재는 책방에 출판사 관계자와의 미팅을 잡아주었다. 작은 독립 출판사였지만 지역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담아내는 곳이었다. 이런 서정적인 산문은 요즘 드물어요. 특히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결론으로 가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혜원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작가로 불렀을 때 부끄럽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작가 강혜원. 그 이름은 너무 커 보였지만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정은 점점 새로운 공간이 되어갔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계절 다식 만들기, 어르신들과의 차 나눔 시간, 그리고 엄마들이 모여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차회, 다회. 그 중심에 혜원이 있었다. 예전의 혜원은 어떤 자리에 서는 걸 늘 부담스러워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다. 자신이 만든 것들로 누군가가 위로를 받는다면 그건 감히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라는 걸. 어느 날 서윤이 편지를 써왔다. 학교 과제로 쓴 글이었다. 우리 엄마는 차를 만든다. 처음엔 그게 뭐가 재미있나 했는데 요즘은 엄마가 만든 차를 마시면 마음이 편해진다. 엄마가 있어서 나는 괜찮다. 혜원은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이에게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느끼고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겨울이 오기 전 출판사에서 최종 승인이 내려왔다. 내년 봄, 다시 피는 봄은 정식으로 세상에 나가게 되었다. 책에는 레시피와 함께 혜원의 기록과 서윤과의 일상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이 책은 누군가에게 큰 울림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 끝에 조용한 숨을 쉬게 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날 밤 민재와 함께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혜원 씨, 봄이 오기 전에 책이 나오게 생겼네요. 응, 기분이 묘해. 무서운 것도 있지만 기뻐. 처음 만났을 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나도. 하지만 결국 봄은 항상 오더라. 민재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혜원도 망설이지 않았다. 고마워. 내 옆에 있어줘서. 앞으로도 있을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걸어요. 창밖의 눈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다정한 온기가 마루 끝까지 번져갔다. 다시 피는 봄이 출간된 지 일주일. 혜원의 일상은 여전히 평범했다. 다정의 문은 매일 열렸고 서윤은 학교에 다녔으며 민재는 책방을 지켰다. 하지만 어느 날 민재가 다정 문을 열고 허겁지겁 들어섰다. 혜원 씨, 이거 봤어요? 그가 펼쳐 보인 스마트폰 화면엔 한 지역 언론의 온라인 기사와 그 아래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린 게시물이 있었다. 차와 삶, 전통으로 다시 피어난 그녀, 경주의 차공방 강혜원 작가 인터뷰. 기사에는 다정의 사진과 함께 혜원이 책을 쓰게 된 배경, 아이와의 이야기, 그리고 전 남편과의 간략한 언급까지 실려 있었다. 인터뷰 내용 중에 그 부분은 빼달라고 했는데 아마도 편집 과정에서 추가됐나 봐요. 그 순간부터 혜원은 연이은 연락과 메시지에 시달렸다. 지방 방송국의 섭외, 출판사에서 요청한 추가 인터뷰,
심지어 유튜브 채널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제안하는 메일까지. 지방의 싱글맘 작가, 전통차로 치유를 전하는 엄마. 혜원은 어느새 누군가의 영감이자 콘텐츠가 되어 있었다. 그 관심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무거웠다. 이제 엄마는 유명해진 거야? 서윤의 질문에 혜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조금만. 아주 잠깐 유명해졌을지도 몰라. 그럼 TV에도 나와. 나오기 싫은데 자꾸 오라고 하셔. 서윤은 생각에 잠긴 듯 잠시 고개를 기울이더니 말했다. 그럼 사람들이 엄마 욕하면 어떡해? 그 말에 혜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알았다. 세상이 관심을 주는 방식은 언제나 단순하지 않다는 걸. 그날 저녁, 민재와 마루에 나란히 앉은 혜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두 좋은 이야기들이야. 근데 난 이렇게까지 주목받고 싶지 않았어. 그저 내가 만든 차와 떡을 조용히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민재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다. 혜원 씨는 너무 오래 자신을 감췄어요. 이제는 세상에 조금 보여줘도 괜찮아요. 근데 난 아직 누군가의 시선을 감당할 만큼 단단하지 않아. 민재는 웃었다. 그럼 단단해질 때까지만 보여줘요. 조금씩 혜원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그 말은 혜원에게 위안이 되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걸. 조금씩 열고 닫아가며 자기만의 속도로 걸어도 된다는 걸. 하지만 세상의 반응은 그녀의 속도만큼 느리지 않았다. SNS에서는 전통차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가라며 그녀를 조명했고, 어떤 유튜브 영상은 다정의 내부를 무단 촬영해 퍼뜨리기까지 했다. 댓글 중 일부는 따뜻했지만 익명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말은 종종 칼날이 되었다. 이혼한 여자 이미지로 홍보하는 거 아냐? 왜 전남편 이야기를 기사에 넣지 말라고 했지? 감성팔이. 혜원은 며칠 동안 수첩을 열지 못했다. 다정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도 이제는 온전히 반가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또 한 번의 서울로 되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쉴 틈 없이 몰려오는 시선과 기대. 그리고 비난과 오해. 난 도망친 게 아니었는데. 근데 왜 또 이렇게 숨고 싶지? 그날 밤 민재가 가져온 편지 하나가 혜원의 책상 위에 놓였다. 보내는 사람, 서윤 담임 선생님. 편지엔 아이들이 작성한 독후감 일부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차를 마시며 엄마랑 이야기하고 싶어졌어요. 나도 커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혜원 작가님이 울면서 다시 일어나는 장면에서 나도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엔 서윤의 짧은 메모가 있었다. 엄마, 난 엄마가 세상에 나가도 괜찮아. 엄마가 만든 차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니까. 혜원은 그 편지를 가만히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바로 이것이었다. 그녀가 시작한 이유. 그리고 계속하고 싶은 이유. 다음 날, 혜원은 다시 수첩을 열었다. 오랜만에 펜을 들어 조용히 적었다. 세상의 말은 멀리서 들려올 때 가장 무섭다. 하지만 가까이서 들리는 목소리는 다정하다. 나는 그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며 걷기로 했다. 그날, 다정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책을 들고 사인을 요청하는 사람, 차를 마시며 말없이 미소 짓는 사람, 그리고 묵묵히 함께하는 마을 주민들. 혜원은 모두에게 차를 내리며 말했다. 오늘은 국화 대신 생강차를 준비했어요. 조금 맵지만 속이 따뜻해질 거예요. 그 말은 차에 대한 설명이었지만 사실은 그녀 자신에 대한 말이기도 했다. 조금 맵고 가끔은 쓰지만 이제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녀는 그렇게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 말하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다. 경주의 골목마다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다정의 마루 안에는 따뜻한 등불이 켜져 있었다. 혜원은 새벽마다 가게를 열며 준비를 했다. 다시 피는 봄 출간 후 다정은 이제 단순한 찻집이 아니라 작은 쉼터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책을 들고 찾아와 사인을 부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묵묵히 앉아가는 손님도 있었다. 누구든 다정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만큼은 평온해지고 싶어 한다는 것을 혜원은 알았다. 엄마, 오늘은 어떤 차 줄 거야? 학교에서 돌아온 서윤이 물었다. 오늘은 대추차. 몸이 따뜻해지니까. 그럼 나도 도와줄래. 서윤은 작은 손으로 잔을 나르고 혜원은 웃으며 차를 내렸다. 둘의 모습은 이제 다정의 풍경 중 하나가 되었다. 봄이 가까워오던 어느 날 출판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다시 피는 봄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며 다른 도시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는 소식이었다. 서울에서도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출판사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원은 잠시 망설였다. 서울. 그 이름만으로도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곳은 도망치듯 떠나온 곳, 아픔과 상처가 남아있는 곳. 하지만 서윤이 그녀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 가고 싶어? 난 괜찮아. 같이 가자. 혜원은 그 순간 알았다. 도망쳤던 그곳에 다시 서는 건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자신을 확인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래, 가자. 이번엔 도망치지 않고. 서울 강연 당일, 혜원은 무대 위에 섰다. 조명이 눈부셨지만 그녀는 천천히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수십 쌍의 눈이 그녀를 향해 있었다. 심장이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다. 저는 한때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 도망은 저를 비겁하게 만든 게 아니라 저를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아이와 함께 웃고 있습니다. 청중 속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박수는 길게 이어졌다. 혜원은 그 순간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서울은 더 이상 상처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을 증명하는 무대였다. 강연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정윤석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다. 잘 들었어. 혜원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넌 많이 변했구나. 예전엔 늘 나를 따라오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완전히 혼자 서 있네. 혜원은 웃었다. 난 혼자가 아니야. 서윤이랑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 윤석은 잠시 시선을 떨군 뒤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 뒷모습을 보며 혜원은 알았다. 이제는 미련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그는 그녀의 과거일 뿐 더 이상 현재를 흔들 수 없는 사람이었다. 경주로 돌아온 혜원은 다정마루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오늘도 기록을 남겼다. 나는 다시 서울에 다녀왔다. 무서웠지만 괜찮았다. 과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나는 이제 그 위를 걷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매화꽃이 피기 시작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있었다. 며칠 뒤 다정에서는 작은 북콘서트가 열렸다. 마을 주민들, 멀리서 온 독자들, 그리고 민재와 서윤이 함께였다. 사람들 앞에서 혜원은 마지막 글을 낭독했다. 봄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서, 그리고 내 곁에서 피어났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나의 봄입니다. 모두의 박수가 이어졌다. 민재는 무대 아래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서윤은 엄마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혜원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괜찮다. 나는 다시 피었다. 밤이 되자 다정은 조용히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혜원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선명했다. 옆에 앉은 민재가 말했다. 혜원 씨, 이제 진짜 봄이 오네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응, 다시 피는 봄이야.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한 확신이 퍼져나갔다. 삶은 언제나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며 또다시 피어나는 것. 그녀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혜원은 알았다. 이제 앞으로 어떤 계절이 오든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